또 돈을 풀 거예요. 무제한 양적 완화. 네. 또 이런 게 또 시작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못 봤던 엄청난 비이성적인 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금보다 부족한 거는 그냥 딱 하나예요. 5,000년의 역사가 없다. 역사가 너무 짧다. 요게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아직까지 좀 좋지 않은 거고, 그거 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금하고. 그래서 시간이 걸릴 뿐이지 점점 이 세대 교체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비트코인은 그냥 자동적으로 금과 같은 위치에 오를 수밖에 없다. 백훈종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에너지가 오히려 화폐가 되고, 이제 뭐 노동력이나 이제 물건이 이제 풍부해지면은 이제 돈의 가치가 뭐 오히려 더 뭐 희소해지고,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사실 가기 전에 지금은 뭐 미국 부채 너무 많다, 뭐 지금 뭐 4경인가요? 뭐 5경을 넘어간다, 이거 뭐 해소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막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돈값이 너무 싸지고 있어가지고 걱정인 이런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지금 뭐 주식 투자든 뭐 부동산이든 뭐 안 해놓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좀 가난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거, 금이 그걸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금 대신에 굳이 비트코인을 사는 이유는 뭔가요, 이게?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일단 금은 화폐 가치 하락의 아주 대표적인 해지 수단으로서 오랫동안 우리 인류와 함께 해왔어요. 네. 근데 이 금값이 1940년 브레튼 우즈 체제를 겪으면서 이제 순전히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세상이 됐습니다. 중앙은행이 금을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수요하는 수요처가 되었고, 이 중앙은행의 금을 담보로 화폐를 발행해온 게 지금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 네. 브레튼 우즈 체제는 미국이 포트녹스에다가 다른 나라들의 금괴도 다 모아서 대신 보관해주고, 그만큼 금 현물 거래를 쉽게 할 수 있게끔, 금을 담보로 한 어떤 화폐의 거래를 쉽게 할 수 있게끔 달러와 그리고 파운드화를 발행해서 이거를 이제 전 세계 무역 대금으로 쓰자, 무역 결제 수단으로 쓰자, 이런 움직임인데, 이게 이제 70년대에 닉슨 쇼크 있으면서 이제 깨진 겁니다. 이제 금 태환이 더 이상 안 된다. 왜냐면은 금에 패깅한 화폐를 발행하다 보니까 전쟁이 발생하거나 기근이 발생하거나 뭔가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화폐를 더 발행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그냥 금태환 끊어버리고 화폐를 이제 그냥 오로지 신용만 가지고, 이 정부 발행 채권의 신용만 가지고 무한대로 발행하는 세상으로 온 거죠. 근데 이 금은 결국 거기에서 한계를 보여준 거예요. 금은 현물로 거래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무조건 맡아놓고 증서를 발행해서 이 증서로 거래를 해야만 하는, 그래서 노트라고 불렸던 거죠 결국. 또는 네. 빌이라고 불렸던 거죠. 우리가 달러 빌이라는 말을 쓰고 또는 뭐 정부 노트라는 말을 쓸 때 그게 다 증서라는 뜻이에요 사실상. 금을 담보로 발행해주는 증서였어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금과 비슷한 특성이 있다는 거는 제가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동안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라서, 금하고 비슷한 화폐가 가져야만 하는 경화, 하드 머니가 가져야만 하는 특성을 다 갖추고 있다. 비트코인이 금보다 부족한 거는 그냥 딱 하나예요. 5,000년의 역사가 없다. 역사가 너무 짧다. 요게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아직까지 좀 좋지 않은 거고, 그거 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금하고.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추가적인 기능들을 봐야 되는데, 금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무역의 결제 수단으로 쓰기는 너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3자의 신뢰가 필요한 거죠. 어딘가에 맡겨야 되고, 그 맡기는 사람을 신뢰해야만 하는 그 한계에 이제 봉착을 하는데, 비트코인은 그 한계를 극복한 인류 최초의 자산입니다. 이게 기술이라서 이해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한번 이해하고 나면은 제3자 신뢰가 필요 없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지금 기술인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터넷에 올려서 인터넷상에서 그 금 현물 자체를 가지고 무역 결제나 뭐 가치 여장 수단으로 쓰던지 송금에 쓰던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혁신적인 기술이면 분명해요. 그러므로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우리가 앞으로 금에 묶여 있었던 이 화폐 네트워크가 이제 금을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비트코인으로 넘어올 거라는 계산이 가능한 거고, 그게 국가 단위, 전 지구 단위, 심지어 우주까지도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네트워크가 펼쳐질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금화도 왕이 만들었다는 그 신뢰를 가지고 이제 거래를 했던 건데, 그거 뭐 위조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항상 누군가의 그 검증이 필요한데, 맞아요. 이게 지금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은 그걸 누구나 이제 다 분산시켜서 해놓기 때문에 위조가 안 된다. 아주 간단하게 최근에 이제 그 창펑자오라는 바이낸스 창업자와 네. 피터 시프라고 하는 골드버그, 그리고 비트코인 이제 아주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이 토론을 했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이 되게 재밌어요. 전 세계 금협회에서 금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불에 녹이는 거.
그래서 fire assaying이라고 하는데 이제 비용이 또 수백만 원이 듭니다. 한 번 네. 금괴를 녹여서 뭔가 검증을 하기가. 그래서 이 창펑자오가 바이낸스라고 하는 전 세계 최대 거래소 창업자입니다. 이 피터 시플 옆에 앉혀놓고 1kg짜리 금괴를 꺼내서 이렇게 줘요. 이거 진짜인지 한번 나한테 말해줘 볼래요? 이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골드버그예요. 금을 굉장히 좋아하는. 근데 모르는 거죠. 그렇죠. 나도 모르겠다. 그럼 자기 이제 팔찌랑 막 이렇게 색깔을 비교해 보면서 이게 좀 색깔이 내 팔찌가 더 빛나는 것 같아서 이건 어쩌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키르기스탄 대통령한테 받은 금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진품이겠죠. 그러니까 이 진위 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는 게 금의 한계예요, 결국. 그러므로 누구한테 맡겨야 되고 그 사람을 믿어야 됩니다. 누군가 감정도 해줘야 되고. 감정도 해줘야 되고. 네. 그래서 금괴 사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다 증서가 들어있어요. 네. 서티피케이트. 누군가가 뭐 보증함, 한국조폐공사, 뭐 무슨 은행, 뭐 이렇게 다 있죠. 이런 것들이 글쎄요. 언제나 어디에서나 다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또 이제 어불성설이죠. 우리나라에서 금거래할 때나 이런 게 다 통하는 거지. 그 똑같은 증서 미국으로 가져간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뭔데 이게? 신한은행이 뭔데?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할 거래요. 근데 비트코인은 아주 간단하게 인증을 할 수가 있어요. 부익남님 핸드폰에다가 그 비트코인 지갑 깔아드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서 여기로 한 1,000원어치 비트코인 지금 보내겠습니다. 보냈어요. 그럼 부익남님 지갑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인증된 거예요. 진짜입니다. 내가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거 진짜입니다. 인증이 바로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훨씬 싸고 간단하게 인증을 할 수 있고 직접 인증을 할 수 있다는 게 비트코인의 장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 전 세계 지구인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급작스러운 변화였기 때문에 아직 그만큼 인정을 못 받았을 뿐이지 이걸 아는 사람들은 지금 사고 있어서 결국에 이만큼의 시총까지 온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그 부자들은 모르겠지만 아직 부자가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는 금보다는 이런 걸 사라. 오히려 이게 훨씬 더 미래의 상방이 더 열려 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건가요? 블랙록 CEO 레리 핑크도 24년 주주서원에다가 그 내용을 담았는데 제가 네. 이제 그 주주서원 얘기를 계속해서 많이 하고 다니는 게 이제 50년 동안 금융계에서 그 근무하신 본인을 이제 할아버지라고 칭하면서 나 같은 할아버지가 지금같이 위험한 그 위기를 느꼈던 통계가 본 적이 없다. 그 미국인들의 뭐 거의 10명 중에 4명은 은행 계좌에 400불도 지금 안 가지고 있고 전혀 네. 노후 준비를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위기감을 느끼는 통계가 젊은 세대가 2030 세대가 이 미래에 대한 낙관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이런 통계들이 도처에 보이는데 이게 다 이제 기성세대들이 많이 이 부동산이나 주식들을 통해서 말하자면 자산을 보유한 이 세대가 그동안 워낙에 많은 그 경제 성장과 그다음에 뭐 경제 위기가 왔을 때는 화폐를 더 풀어서 그런 위기를 막고 자산 가격이 더 떡상하고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오르니까 그 양극화는 더 일어나고 이런 거에 수혜를 많이 받는데 이제 현재 사회에 나오고 있는 2030 세대는 이제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미래를 비관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자기가 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부라는 거를 담아주던 그릇이 전통 자산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더 이상 이제 뭐랄까 그릇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허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그릇이 필요하다고 느꼈대요. 그래서 디지털 자산, 뭐 토큰화, STO, 비트코인 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육성을 해서 이 젊은 세대들의 자산을 여기로 좀 받아줘야겠다. 이 부라는 게 젊은 세대들을 위한 부라는 게 여기 쌓일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현물 ETF도 내고 그다음 비들 같은 이제 펀드도 내고 이게 토큰화이즈된 펀드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정확히 저도 그 레리 핑크의 의견에 동의하고 돈이라는 거는 결국 내 노동력을 에너지로 바꿔서 저장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요. 회사를 다녀. 그러면 노동력을 거기에 투입하고 있는 거죠. 내 시간과 노동력을. 그 에너지를 어딘가에 이제 저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대가를 받잖아요, 우리는. 그 대가로 받는 게 뭐 계란이네, 뭐 소세지네, 뭐 이러면은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해서 산업재로 쓰이고 소비재로 쓰이기 때문에 가치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것의 가치가 올라가는 순간 더 많은 사람들이 생산하려고 하겠죠. 돈 벌려고. 그러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시간과 노동을 들여서 저장한 에너지를 오로지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거는 다른 기능이 없어야 돼요. 오로지 가치저장 수단의 기능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금이 했던 역할이에요. 금이 네. 만약에 산업재로 엄청 쓰였다면 이렇게까지 가격이 몇천 년 동안 올라가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금은 산업재로 약간 쓰이긴 하지만 스마트폰 나오고 나서 그거는 이제 생긴 거고 그 전에는 전혀 쓸모가 없었죠. 귀중품 정도? 그래서 비트코인도 똑같아요. 뭐 스마트 컨트랙이 없다, 뭐 알트코인 발행할 수 없다. 그게 비트코인이 더 금같이 가치저장 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더 좋은 특성인 건데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젊은 세대들은 생각해 보시면 훨씬 디지털이라는 거에 익숙하잖아요. 네. 마치 스마트폰을 자기 장기처럼 생각하고 쓴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뭐 부인나님 제가 몇 년생인지 모르는데 네. 저는- 83입니다. 83. 그러시군요. 형님이시군요. 저도 이제 42고 저는 86년생입니다. 저희 같은 이제 후기 밀레니얼 세대나 아니면은 그 윗세대 X 세대들이 조금 이제 비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봤던 비트코인이 후배 세대들한테 가면은 아마 그냥 자동적으로 훨씬 더 친숙하고 익숙한 자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디지털이라는 거에 훨씬 익숙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세대로 가면은 오히려 더 뭐 금이랑 뭔 차이야? 또 어떤 tangible-하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세대가 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걸릴 뿐이지 점점 이 세대 교체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비트코인은 그냥 자동적으로 금과 같은 위치에 오를 수밖에 없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리니지도 그 아이템을 거래하잖아요. 아, 근데 예. 그 리니지 아이템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아, 디지털 세상에 있을 뿐이지만. 그렇죠. 근데 그 안에 생태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게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거래가 된다고 생각하면 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이제 이 현실 세계에 점점 입혀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렇죠. 그렇지만 입혀질 것이다. 맞아요. 뭐 그런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게임이- 제일 좋은 건 어쨌든 공급이 제한돼 있다는 게 저는 가장 매력적인 것 같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 공급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원하기만 하면 가격은 올라가는데 근데 아직 시장이 작아서 이렇게 변동폭이 클 뿐인 거죠. 그러면 네. 변동성이 크죠. 아직은 너무 작으니까 맞아요. 그 돈의 그 물의 양이 좀 아직은 좀 적으니 막 수위가 막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좋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이게 그래도 과거처럼 그 뭐 반감기니 뭐 패턴이니 이런 것들이 또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잔파도가 또 큰 파도가 올 수도 있는 아직은 작은 시장이라면 이번에 다시 이렇게 회복을 해서 시즌이 끝나지 않았다고 해도 결국엔 끝나나요? 한 번은? 그 마지막에 또 한 번 끝나나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한 1년 뭐 안쪽에 또 끝나는 건가요? 네, 이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아직 비트코인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을 입을 모아하고 있지만 동시에 또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이 슈퍼 사이클로 이제는 이어진다. 이제 과거의 4년 주기 사이클은 더 이상 워킹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구조적인 상승 장세가 펼쳐진다는 얘기도 많이 들려요. 네. 이거는 저는 당연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인남님께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너무 작은 자산인데 이 작은 자산이 가격이 그동안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변동성 때문이었어요. 변동성이 없었다면 즉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계속 만약에 연 5%씩 매년 올라가는 자산이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까지 주목을 못 받았을 겁니다. 우리 개인들은 일단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기 전에 워렌 버핏 같은 아마 거대 이 투자자들, 고래들이 다 샀을 거예요. 왜냐하면 연 5%의 수익이 개런티로 발생하는 자산을 이런 사람들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그리고 우리들은 관심이 없었을 거고. 근데 비트코인은 엄청난 변동성을 가진 덕분에 그들보다는 그런 이제 구루들보다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오히려 먼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뭐 실패한 사람들도 많이 나오지만 그만큼 많은 부자들이 또 생겨나고 성공한 사람들이 나오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뭐 단지 현물 ETF가 나왔고 이제 기관들이 좀 관심을 보인다고 해서 이게 이제 끝났고 이제 앞으로는 연평균 5%씩 계속 올라가기만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비트코인은 경기 사이클과 같이 갑니다. 인간의 심리 사이클과 같이 가는 거죠. 이 비트코인이 4년 주기 사이클을 가지는 거는 이제 반감기가 4년에 한 번 오기 때문인데 묘하게 그 4년 주기 사이클의 마지막 해 가장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르는 그 해가 언제나 이 미국의 ISM 제조업이랑 이 서비스업 지수로 볼 수 있는 경기 사이클의 상승기와 겹쳤었어요. 그동안. 네. 비트코인이 이제 나온 지 15년, 16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미국 경기 사이클도 4년 주기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2021년에도 그랬고 그 전에 2017년에도 그랬고 미국 경기 ISM 제조업 서비스업 지수가 올라갈 때 52로 올라갈 때가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갔던 때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그게 똑같이 또 보이고 있는 거죠. 2025년이니까 이제 상승 사이클이 왔어야 되는데 잘 안 왔죠. 근데 경기 사이클도 50에서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낙관을 이 제조업 구매자, 서비스업 구매자들이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도 못 갔다. 경기 사이클과 겹치고 있다. 지금도 동행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인간의 심리라는 거는 언제나 돌아오죠. 반드시 돌아옵니다. 경기를 낙관하지 않고 있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구매자들의 마인드도 결국 어떤 이벤트 트리거를 통해서 또 다시 낙관으로 변할 거예요. 그게 저는 내년이라고 봅니다. 내년에는 이제 지금 우리가 계속 나눈 얘기가 결국 그 얘기잖아요. 유동성 돌아오고 금융 요건 완화되고 금리도 내려오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경기 사이클의 상승 사이클로 전환되는 다 하나의 트리거들이고 그러면은 비트코인의 투자 심리도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년이 좀 기대가 되는 건데 그러다 보면 또 당연히 거품이 쌓이겠죠. 언제나 그랬습니다. 언제나 비트코인 같은 또 이 오해가 많이 켜켜이 쌓여 있는 신흥자산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많은 자금이 들어오고 한 번에 많은 낙관과 이제 거대한 욕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분명히 거품이 쌓이면서 또 비이성적인 가격 상승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거품이 이제 빠지고 무너지면서 다시 하락장으로 들어가는 급락이 나오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21년 수준까지 또는 17년 과거 상승 사이클 수준까지 뭐 올라갔다 떨어질 거냐 이거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지만 그래도 예년 수준에 굉장히 높은 가격 상승과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여전히 높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 그 반감기 저점 대비 그래도 한 6, 7배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 2천만 원대였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과거 같은 상승세로 뭐 다시 한번 막 10배, 15배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또 쭉 빠지는 네. 이거는 반복될 것이다. 네, 반복될 거다. 그러면은 그러다 보면 그 단순 계산하면 뭐 3억 얘기 나오고 막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으로 생각하면 거의 2배 반 이상 올라가는 가격대인데 그런 또 폭발적인 상승이 또 일어날까 내년에는? 네, 다 가능합니다.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근데 올라가긴 올라간다는 건 저는 확실하고 어퍼 리밋이 3억이네 5억이네 이것까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큰 비이성이 찾아오냐에 결국 달린 거예요. 지금 점도표를 찍은 연준 위원들의 경기에 대한 시각은 앞으로 3년 5년 뒤에도 계속 기준금리가 한 3% 초반에서 중반대 머물러 있어도 된다. 네. 그만큼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거든요. 진짜 연준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역사가 흘러간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과거 뭐 몇 년 전만 보더라도 인플레이션은 안 온다. 트랜지토리, 안 온다라고 했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준금리를 약속한 거랑 다르게 급격하게 인상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들의 말이 틀린다는 거를 전제를 하면은 뭔가 다음 3년에서 5년 사이에 뭔가 경제 위기가 한번 터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뭐가 됐든 코로나 팬데믹 같은 어쩌면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게 또 터질 수도 있고 그러면은 또 돈을 풀 거예요. 무제한 양적 완화. 네. 또 이런 게 또 시작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못 봤던 그동안의 엄청난 비이성적인 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뭐 과거에는 뭐 10배, 과거에는 뭐 100배, 그다음 20배, 이번에는 뭐 한 10배 오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한 뭐 5억 예상했다 치고.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뭐 7억이 될 수도 있고 8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예상과 정말 연준 의원들의 예상대로 그냥 그런 타이트한 금융 요건이 쭉 3년 5년 동안 이어진다면 진짜로 경기에 아무 문제도 없고 노동시장도 계속 그냥 그 상태고 그러면은 이제 조금 올라도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비이성이 찾아와서 올라도 한 예년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에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한 3억 정도까지 간신히 갔다가 그 다음에 떨어질 수도 있고 너무 레인지가 넓어가지고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죠. 이런 상황에서 알트코인도 그럼 결국에 예전에는 항상 알트코인이 막판에 폭발했었기 때문에 네. 뭐 지금은 다들 뭐 힘들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트코인을 또 믿고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알트코인은 이번 판에서 소외될까요? 이제 알트코인은 진짜 난이도가 높습니다. 왜 높냐면 일단 제가 블루칩 주식이라고 일단 정의를 해볼게요. 닷컴 버블 때 이 닷컴이라는 이름만 붙어도 가격이 오르는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었어요. 네. 그 회사들 중에 패츠닷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패츠닷컴은 애완용품 이런 것들을 인터넷으로 이제 상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들고 나와서 굉장히 성공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거품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상대적으로 인터넷이라는 인프라가 쉽게 많이 아직 잘 깔리지 않아서 인터넷 쇼핑이 더 어려웠어요. 그냥 가게 가가지고 애완용품 사는 게 더 편하지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막 일주일 넘게 있다 오고 막 뭐 결제도 실패해가지고 다시 카드를 막 해야 되고 막 이런 너무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았죠. 그래서 이 회사가 이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뭘 했냐? 인형을 하나 만듭니다. 마스코트 인형을. 네. 강아지 모양의 어떤 마스코트를 만들어서 이 인형이 오히려 굿즈가 공전의 데이트를 치면서 주가가 또 막 상승하는. 그러니까 2021년에 NFT 사태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든지 인터넷에다가 이미지만 올리면은 NFT로 발행하기만 하면 가격이 막 오른다. 그러니까 무슨 회사든지 마스코트 만들어서 굿즈만 만들면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게 약간 그 당시의 테마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없는 상태에서 이 본 사업에서 돈을 못 버는 상황에서 닷컴이라는 이름 그리고 굿즈라고 하는 어떤 포장지 이런 걸로 주가 상승이 일어났던 게 이제 그 회사였습니다. 이런 게 그냥 하나의 예를 들어드린 거지 2000년대에 너무 많았죠. 그 격동의 시기를 거치고 살아남은 게 지금 뭐 M7 이런 빅테크 기업들인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이 암호화폐, 알트코인들 중에도 비슷한 것들이 일단 너무 많아요. 네. 어떤
제대로 된 사업 모델을 비즈니스 모델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기술에 대한 기대감과 그 다음에 어떤 가격이 오를 거라는 그냥 막연한 기대감 이런 것만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그런 알트코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거품이 싹 빠지는 게 지금 현재 이 상황이고 이제 더 이상은 뭔가 내러티브가 없죠. 옛날에는 2020년, 21년에는 메타버스라는 유행어가 등장을 했었고 그래서 놓치면 안 되는 버스다. 네. 증권가에서도 막 그래서 리포트도 내고 막 이럴 정도로. 그리고 NFT가 이제 메타버스의 기저가 되었던 거였고 그다음에 무브 투원 이제는 뭐 내가 이 앱을 들고 나가서 걷기만 해도 막 코인이 내 지갑에 쌓이면서 그게 경제 신흥 경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내러티브들이 막 만들어졌었는데 새로운 내러티브들이 지금은 알트코인들이 그런 내러티브를 거의 못 갖고 있고 새로운 신흥 내러티브가 없고 정책 수의 기대감, 스테이블 코인 확장에 대한 기대감 정도 네. 이 정도가 이제 가장 유일한 현재 살아남아 있는 내러티브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정책 기대감은 이제 제가 앞서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스테이블 코인 기대감을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많이 쓰이게 되고 전 세계로 확장되고 대중화될 거라는 거 그 가능성이 50% 이상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발행되어 있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뭐 트론이나 이런 데 투자하면은 되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바로 생각이 전환이 되죠. 이게 이제 짧은 시각인 게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될 수 있는 블록체인의 개수도 이론적으로 수백만 개거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어서 거래되려면 일단 수수료가 쌓여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 처리 속도가 빨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은 후발주자들보다 일단 이것보다 이 모든 면에서 느려요. 네. 느리고 비싸요. 그래서 후발주자들이 계속해서 이 거래량을 지금 계속해서 뺏어오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후발주자들이 그 후발주자들까지도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의 개수가 코인마켓캡이라는 사이트에서 트래킹하는 것만 수백만 개에 이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해서 모든 블록체인들의 더 빠르고 더 싼 걸로 계속해서 전이되어서 발행될 수 있는데 왜 이더리움이 여기에 수혜주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스스로 못 내리고 있는 점. 그러면 솔라나나 트론은 어때? 마찬가지 상황에 놓이죠. 지금이야 이더리움보다 빠르지만 결국 또 후발주자보다는 느리고 비쌀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또 2000년대로 돌아가 보면 2000년대에도 인터넷이라는 단일 네트워크가 나오기 전에 인트라넷이라고 하는 기업형 인터넷이 원래 주를 이뤘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만든 인터넷망을 이용하세요. 그러면은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예를 들면 AOL,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라이코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동시에 존재를 하면서 자기가 인터넷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그래서 만약 그때 스테이블 코인이 있었다면 똑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자, 우리 인터넷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를 해라. 이런 식으로. 근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불편하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단일 네트워크로 합쳐졌죠. 그게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TCP/IP 프로토콜이라는 걸로 합쳐지면서 모두가 같은 표준으로 웹사이트를 만들고 앱을 만들고 이메일도 보낼 수 있게 되고 이러면서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게 발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스테이블 코인도 단일 네트워크로 합쳐질 거라고 봅니다. 굳이 여러 개의 멀티 체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거래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돈도 단일 네트워크, 인터넷도 단일 네트워크,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 인터넷의 돈이잖아요. 단일 네트워크. 그래서 가장 큰 네트워크로 합쳐질 건데 누가 뭐라고 해도 비트코인이 가장 큰 네트워크입니다. 가장 오래됐고 가장 신뢰가 높고 가장 크고 가장 탈중앙화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위에 스테이블 코인이 얹혀져서 전 세계에서 쓰이게 되는 결과로 귀결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더리움이나 나머지 알트코인들의 스테이블 코인 내러티브로 인한 가격 상승도 저는 좀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뭐 호재성 그런 뭐 발언 때문에 막 급등하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굳이 그런 데에다가 돈을 투입할 필요는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냥 비트코인만 사도 충분하다. 그럼 이게 결국에 이제 이 비트코인의 어떤 장기 시총을 뭐 금을 뛰어넘는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그런 거에는 좀 동의를 하시나요? 네네네. 결국에는 물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대 간 부의 이동,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주축 영역으로 나오는 세대가 계속해서 젊어지고 그 다음 세대가 또 들어오고 이러면 이럴수록 이제 비트코인의 금의 시총을 점점 따라잡을 거고 결국 역전할 거라고 저는 봐요. 금에 담겨 있는 프리미엄이 지금 30조 달러지 않습니까? 네. 금의 시가총액이 30조 달러. 뭐 금은 사실 산업재로 거의 쓰이지 않으니까 그냥 그 자체 100% 거의 다 프리미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프리미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비트코인이 금 시총을 뛰어넘는 건 시작이에요. 그 외에 나머지 자산들도 전부 다 프리미엄이 들어있거든요. 예를 들어 부동산. 네. 추산컨대 330조 달러 정도의 330조 달러 정도의 부가 지금 부동산 시장, 전 세계 부동산 시장에 묶여 있는데 여기에는 실사용 가치도 한 절반 있을 거고 가치 여장 수단으로서 투자 자산으로서의 프리미엄도 한 절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면 330조 달러 나누기 2 하면은 뭐 대략 150조 달러 정도 되는 프리미엄이 또 다음 비트코인의 타겟인 거죠. 부동산이 더 이상 가치 저장 수단이 될 필요가 없는
비트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얼마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가 타겟도 되는 거고 주식, 채권, 귀중품, 뭐 귀금속, 미술품, 뭐 아니면 럭셔리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실사용 가치만 보고 투자하는 건 아니고 이거에 투자해야 내가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다라고 보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프리미엄들을 비트코인이 쪽쪽 빨아오면서 금의 시가총액 이상으로도 충분히 더 커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미술품이 멋있고 좋아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 우선 쟁여놓으면 나중에 이제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전략적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수요들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올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뭐 한 20, 30년 뒤에는 유의미한 어떤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거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